네. 7월 7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윤여민 FP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우리 가족분들 그래도 오랜만에 또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1.84%, 그다음에 코스닥 1.7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반등한 이유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FOMC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일단은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는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좀 안도감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상승하는 좀 느낌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우리나라 좀 상승에 대한 어떤 출발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장 전에 삼성전자 좀 실적이 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오늘 제가 볼 때 장중에 한때 4%까지 넘어가는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1분기 때 너무 잘 나왔어요. 네. 1분기 때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1분기 대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가 좀 미스가 났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휴대폰 쪽에 좀 살짝 좀 미스가 났었는데 반도체 관련돼서는 이제 실적 전에 워낙 이제 우리가 말해서 좀 안 좋은 이런 좀 전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좀 선방했다는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1분기 때 최대 실적 나왔을 때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주가가 좀 빠졌는데 오히려 오늘은 좀 실적이 살짝 좀 미스가 났어도 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어떤 그런 안도감이 좀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그래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 환율이 일단 오늘 1,300원을 좀 내려갔죠. 1,200원대로 조금 내려오면서 일단은 좀 그 거래소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좀 한 1,100억 이상 좀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들 사실 거래대금 자체가 최근에 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다는 점에서 좀 코스피가 좀 상승하는 좀 어떤 탄력을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섹터를 봤을 때 좀 약간 눌려 있었던 좀 밑에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약간 빈집털이 하듯이 좀 들어가면서 일단 오늘 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이번에 영업이익이 14조. 이제 물론 그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조금 더 안 좋았다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안심을 한 것 같죠? 그렇죠. 이제 결국은 세부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실적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가이던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좀 오차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왔다. 상당히 선방했다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목요일에. 네. 근데 2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전망이 좀 어둡다 보니까 실적이 내려갔습니다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제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학이다 보니까 3위가 사실은 1, 2위를 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3위 자체가 일단 좀 잘 나왔기 때문에 1, 2위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단가가 지금 1, 2위 같은 경우는 약간 규모의 경제이다 보니까 많이 팔다 보니까 좀 싸게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싼 메모리가 풀리면 감산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약간 감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가를 좀 내리면서라도 좀 조절해서 좀 메모리에 관련돼서 좀 비중을 계속 맞추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메모리 업황 관련돼서 물론 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시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이 좀 2분기에 일단 확인이 됐고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정 관련된 부분이 일단은 가전 휴대폰 이게 좀 더 제가 볼 때는 상대 실적 나왔을 때 어떻게 좀 하반기를 대비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선방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사실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이던스잖아요. 그렇죠. 가이던스와 관련해서 좀 나온 게 있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좀 상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공급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인가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가이드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좀 일단은 좀 해외에서 뉴스가 먼저 나왔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D램의 좀 가격을 낮추더라도 좀 판매량을 좀 유지한다.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3나노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수율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나노의 어떤 초입에 들어갔지만 결국 수율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에 따라서 그 고객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3나노부터는 뭐 TSMC도 좀 워낙 힘든 부분, 헤매고 그렇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선단 공정이 잡히냐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좀 강점을 갖고 있는 파운드리 말고 메모리 쪽에서 어떤 좀 가이던스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좀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일단 좀 집중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렇다면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가이던스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걸로. 네. 네. 이제 구체적인 실적 발표가 언제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7월 지금 하순에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더 시간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중간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좀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네, 다 같이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가이던스를 좀 제가 볼 때는 같이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도 오늘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LG전자는 사실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많이 좀 깨졌어요. 줄었어요. 예. 1분기 대비해서 지금 2분기가 좀 많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분기 때 휴대폰 사업을 좀 철수를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뭐 특허라든지 좀 일회성으로 생기는 좀 발생되는 매출이 좀 잡혔어요. 지난번에 그 특허권에 대해서 네. 수익이 잡힌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되게 환호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2분기 때는 약간 독이 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었는데, 지금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약간 이제 8,000대 정도 이렇게 언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900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8,000을 거의 저는 이제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것도 이제 좀 잠정적이긴 합니다만,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흑자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LG전자 하면 이제 생각하는 게 뭐 가전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에서 좀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흑자가 좀 확실히 확인이 되고, 특히 이제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LG이노텍,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흔히 해서 그룹사 내에서도 이 전기차라든지 전장 관련된 쪽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그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흑자가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좀 주가의 또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오늘의 반등, 이것,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뭐 장중 4%, 네. 마무리가 얼마죠? 3.19로 끝났는데 네. 상승한 걸로, 이걸 그러면 일시적인 오늘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바닥 확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는 구간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지금 차트 보시는 분들하고 사실은 대화를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코스피 자체로 봤을 때 마지노선이 2260선이었어요. 근데 지금 7월 4일 날 2276을 찍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이 좀 약간 상승 장악형 약간 캔들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좀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2400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있겠으나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좀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2260을 좀 지지하고 2300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바닥을 좀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이 했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19 때처럼 V자 반등으로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지지기반을 만들었다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너무 흔들릴 때가 되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자꾸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수급이나 이런 차트의 모양들이 그래도 최소한 2일에서 3일 정도는 만들어지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의 상승은 좀 반갑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2200선에 대한 어떤 제 마음속의 지지선 물론 2260선은 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좀 지켜줬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바닥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하고 다음 주 그 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지켜주느냐? 네, 그렇죠. 2300선에 대한 라인을 좀 지켜주느냐. 종합주가 지수로. 네, 그래서 일단 뭐 삼성이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지수에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에서 좀 코스피 지수에 어떤 상승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그 매수 형향 현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정확한 건 또 내일 수치를 봐야 되겠지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외인들이 얼마를 선평 1,560억 가까이 사고 그렇죠? 네. 기관이 99억을 샀단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좀 매수세를 보면 지금 5월 18일, 그러니까 5월 달에 한번 3일 연속으로 매수한 좀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기관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매수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삼성전자는 체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기관에 대한 것보다 저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1,560억 가까이 오늘 산 거는 좀 의미가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환율과 계속 연동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의 어떤 눌림,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수급의 방향성, 그 중에서도 외인의 수급 방향성, 요거를 그래도 최소 3일 정도는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이 99억이 아니라 990억이네요. 네. 맨날 거래량으로 따지다가 보니까, 지금 LG전자도 지금 3%가 올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역시 기관이 좀 사줬어요. 이것도 의미 있다고 봐야 될까요? 외국인은 좀 매도를 했어요. 사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8만 원대를 한번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9만 원대 깨고 8만 원대 내려갔는데 그때서 사실 이제 그 8만 원대가 됐을 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융 투자는 약간 좀 트레이딩 개념이 좀 강합니다만 사모펀드 금융 투자에서 그래도 좀 그 8만 원대는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저평가다라는 측면에서 좀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사실 최근까지 좀 강했던 뭐 2차 전지 특히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이제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식들에 대해서 정말 물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고점에 물리신 분들. 네. 뭐 30%는 기본이신 것 같은데 네. 이 물린 분들이 혹시 물타기 관점에서 지금 산다. 옳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위험한 행동일까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한 2가지 정도의 좀 큰 이벤트가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또 고용에 대한 얘기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좀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유가.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 쪽으로 가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분들은 이미 다 대화가 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가서 이제 서명만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국제 유가를 좀 풀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경선 나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 대결을 하는데도 이미 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11월에 보나마나 뭐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민주당이 질 게 뻔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바이든을
원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싫어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고 물가인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바이든이 다음 주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좀 코너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를 하도 좀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유가 얘기하셨는데 지금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저께 폭락을 하고 어젠가요? 어제 폭락을 하고 네. 이제 오늘 역시 네,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폭락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요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식량, 뭐 공물 이렇게 많고 유가가 있었는데, 사실 유가 빼고는 다 이제 고점에서 내려오는 좀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식품주 같은 경우도 이제 식품 섹터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차례 가격을 올렸는데 또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에 있어서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밀이나 곡물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가격 전이를 해도 충분히 이제 옛날에 어떤 가격 상승의 부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약간 안도랠리가 좀 나왔었는데, 마지막까지 안 잡혔던 게 국제 유가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잡히니까 오히려 또 이제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온 거죠. 야, 이거 수요의 문제인 거냐, 공급의 문제인 거냐, 어떤 게 문제인 거냐, 이거 수요가 안 되면 이거 경기 침체 문제인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바라던 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를 붙여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 또 때마침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가속화시키면서 모든 섹터들이 다 내려가는, 어제는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은 유가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거에서 사실은 그래 뭐 경기 침체 부분 이해는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지 않은 좀 섹터들까지도 같이 내려가면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제 유가가 좀 더 이렇게 안정화되면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잡힌다.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멀리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금리 인하를 세게 해도 되지 않아야 되는 어떤 명분이 생긴 거죠. 연준이나 우리나라 지금 뭐 하는 쪽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씩 잡히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악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뭐 기업에 있어서만큼은 뭐 유가가 떨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좀 폭락은 아니지만 급락을 좀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의 흐름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폭락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왜 에너지주가 같이 떨어질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대체로 할 수 있는 이제 신재생 쪽 에너지 쪽은 사실은 유가와는 좀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같은 그 경기 침체 논리로 같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의 그 쇼티지 문제 때문에 에너지 그 EU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 속도를 조금 이렇게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물론 그런 조절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거슬 수 없는 대사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럼에도 부분이,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단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도 잡아야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약간 좀 정치적인 생명일 수도 있는 이제 PPP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2차에 보면 이제 보조금 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흔히 얘기해서 미국 향해 좀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이제 종목들은 약간 좀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미국 향에 대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11월 전에 이 PPP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폭발적인 어떤 그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독일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예상은 못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유럽이 빠르게 손절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LNG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시 석탄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말했던 뭐 텍소 이코노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뭐 이런 이제
탄소 제로 관련된 정책을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어떤 그런 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좀 글로벌 트렌드로서 분명히 수혜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의 급락과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주들, 그러니까 우리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이나 풍력이나 이렇게 좀 급락하는 경우, 그때 저가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기회로 좀 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OCI라든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좀 올랐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에 비해서 이제 풍력 쪽은 생각보다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이 오르면서 다음 타자는 풍력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오르다 또 이제 또 약간 맞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제 조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다시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뭐 좀 더 안전한 자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풍력도 좋지만 태양광도 좋지만 좀 풍력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둘 다 괜찮긴 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좀 풍력이 좀 더 손에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력 쪽에서는 어디를 좀 괜찮게 보세요? 저는 뭐 계속 삼강 M&T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삼강 M&T도 이번에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삼강 M&T도 지금 주봉상 보게 되면 이번 주만 15% 정도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관련된 뭐 이제 OCI부터 시작해서 뭐 다 같이 내려왔고. 근데 이제 풍력은 제가 볼 때는 뭐 특히 삼강 M&T 같은 경우는 뭐 내년까지 수주가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일감은 다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증시에서 되게 좋아하는 이 키워드가 증설이거든요. 뭐 증설, 투자 이건데 CS 윈드는 그냥 M&A를 해서 그냥 회사를 사버리고 그 다음에 풍력 저기 삼강 M&T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증설을 못했는데 SK그룹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실탄이 마련이 됐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증설을 해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수주에 대한 부분이 왜 3조가 됐을까? 이 회사가 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증설을 해서 생산에 대한 계획까지 다 계산을 하고 앞단에서 얼마큼 이제 생산될 때 그걸 미리 다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올 1분기까지 2조 1,000억이었는데 수주가 내년까지 가면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즉슨 뭐 삼강 M&T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말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좀 수주를 좀 고가 수주를 좀 골라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수주가 지금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의 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장단기 금리 차 미국에 네. 이게 역전이 되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시적으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러한 환경에서 미국 증시도 더 빠지고 네. 거기에 따라 한국 증시도 2,000선 깨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2년물 금리는 어쨌든 연준이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조정이 되는 건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시장과 그 금리 선물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내년 하반기 되면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금리를 많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연준에서 올해 한 3.2에서 3.5 정도 얘기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거 갖고는 안 돼 4%까지 얘기했다가 다시 뭐 유가 빠지고 막 조정이 되니까 다시 3%대로 회귀하고 내년 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순간순간에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투자라든지 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투자 그리고 이제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조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약간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조정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침체가 오느냐 어떻게 보면 다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가냐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단은 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에 좀 하락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어떤 유가라든지 이런 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100달러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100달러로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연착륙이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네,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얼마큼 협상을 하느냐. 특히 이제 이란 쪽하고도 아직 미국이 사이가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이 얼만큼 정치적인 그런 사우디하고. 네, 하고도 그러고 좀 협상을 하느냐가 제가 볼 때는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내려간 곳은 상당히 좋으나 그 부분이 좀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좀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잡는 부분이 필요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아직까지는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요단의 어떤 뭐 부분보다는 아직까지는 공급단의 문제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도 좀 촉발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수요가 막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오는 거는 확실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네.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몇 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는 디플레이션 상태로 빠지지 않겠냐. 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좋은 주식을 지금 낮은 가격에서 모아가는 게 네. 낫지 않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베스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조선 섹터. 조선. 네. 요즘 안 좋잖아요. 조선 안 좋죠. 근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이 경기 민감주, 방어주의 어떤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게 그 피크아웃 논란이 항상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좀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상당히 아웃퍼폼했던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가 약간 한 3월에서 5월 정도 좀 주가가 함께 다시 오르다가 딱 그 순간 이제 경기 피크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피크아웃 논란을 좀 맞으면서 떨어졌었는데 저는 이 조선 섹터는 피크아웃 논란에서 상당히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여전히 적자죠. 그렇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관련된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신조선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카타르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좀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2년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저가 수주 그 전에 어떤 그 계약했던 금액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려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많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좀 계약들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 신조성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종목들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조정 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신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대장주로 뭐 여러 종목들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좀 많이 좀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납기가 좀 가장 짧은 뭐 현대미포조선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뭐 탑픽으로 많이 좀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조선 3사보다는 좀 밑에 있는 기자재들. 왜냐하면 이 납기가 하는 동안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좀 건조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매출 인식이 좀 빠르게 되는 좀 기자재 쪽이 좀 더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LNG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대형 컨테이너선을 좀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친환경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경오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이 어떤 그런 신재생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배를 좀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제가 볼 때는 발주해서 나갔던 팔렸던 배들이 이제는 교체 주기가 좀 다가왔고 그런 주기에서 뭐 LNG랑 좀 같이 들어오면서 제가 볼 때는 조선업은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호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재무제표는 뭐 2024년까지 이제 좀 적자, 2023년까지 적자를 보이다 2024년에 좀 터닝 어라운드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최근에 나온 좀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그 흑자의
시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2024년이 아니라 2023년으로 빨라졌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어떤 사이클을 좀 미리 보면서 살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조선 섹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만한 가격대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종목들마다 다 라인을 그어놓고 저는 좀 매수를 하는데 일단 이게 탑픽인 거죠? 조선주에서는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이 큰 쪽에서는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조선기자재 쪽에서 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이제 HSD 엔진이 제어에게는 좀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구간대면은 충분히 부담해서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유증을 한번 하면서 지금 주가가 7,000원대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8,000원대 초반이면 저는 충분히 과감하게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이 HSD 엔진 같은 경우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선사들이 흔히 얘기해서 수주를 하게 되면 70에서 80%는 무조건 HSD 엔진을 수주한다. 어떤 이런 좀 구조적인 어떤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좀 호황에서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날 때 그 밑에서 좀 그 수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 HSD 엔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저는 기자 쪽에서는 HSD 엔진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에서는 현대미포?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건 전방 사업이 좋아야 되니까 조선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선주들의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수주만 많이 받으면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주 자체도 그렇지만 조선주들의 실적 영업이익이라든가 좋게 나올 때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 실적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터닝어라운드 되는 시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빨라 2023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흑자를 좀 확인하는 순간에 이미 좀 주가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신조 성과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주가 많아지면서 결국 이 수주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반영됐을 때 결국은 이런 터닝어라운드 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좀 어떻게 보면 흑자로 좀 전환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한 논란에서 자유롭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흑자가 좀 아직 전환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간다기보다는 약간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주 잔고 중에서도 저가 수주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자 우위로서 좀 고가 수주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러한 기대감을 먼저 일단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뭐죠? 그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이제 조선주라고 이해를 네.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요즘 그 필수 소비재로 뭐 식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식품 지금 말씀하셨던 뭐 CJ 제일담도 롯데칠성 상당히 좀 많이 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확실히 좀 이 성장주를 하다 보니까 손이 좀 안 나가긴 하더라고요. 성장주 중심이시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보게 되면 편의점주도 약간 변신한 듯한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드론과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배달도 좀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식품주로 보기에는 이제는 확실히 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성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가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약간 또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되다 보니까 약간 또 수혜도 예상된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식품주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일단은 좀 그냥 바람 봤습니다. 손이 좀 잘 안 나가서. 원래 공격적인 성향이세요? 투자 스타일이?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저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경기 침체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실 성장이 되게 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가 좀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짤 때 성장주를 그래도 한 50에서 70% 정도를 좀 많이 담아두는 편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좀 많이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가치주 투자, 그러니까 요즘은 뭐 화학도 그렇고요. 철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PER, PBR이 상당히 낮은 주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청산 가치보다 좀 상당히 낮은 가치면 네. 언젠가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장주도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결국 성장주.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요, 대만 지수도 마찬가지고 2021년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100% 이상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조정받을 때도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랑 대만 증시가 가장 증시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TSMC랑 삼성전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님께서 아직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을 50% 이상 받은 종목도 되게 많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무슨 회사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투심도 약화되고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TSMC랑 삼성전자 이미 뭐 40%에서 50%좀 조정을 받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밑에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자동차, 뭐 카카오 플랫폼 같은 경우도 다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경기 방어 쪽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뭐 건설 쪽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청산 가치가 싸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성장주 역시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반등의 속도로 봤을 때는 좀 성장주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냥 제 의견상. 그래서 굳이 싼 걸 사자면 좀 성장주를 좀 사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스타일이 쫙 갈려요.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은 네. 정말 지금 고르는 너무나 싼 주식이 많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네. 어쨌건 지금 잘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 네.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우리가 주도주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주도주가 결국은 성장주 쪽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요 장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네, 저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흔히 얘기해서 좀 상승 전환이 돼야지만 시장은 오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랑 뭐 대만 지수 그렇고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차 전지나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하는 좀 날개를 다는 어떤 섹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에너지도 좀 붙겠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재생 쪽으로 수소도 붙을 것이고, 뭐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으로 묶일 텐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성장이 나오고 상승 에너지가 나와야만 지수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친환경 쪽에 대한 상승이 있으면 지수도 같이 오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네네. 네, 지금 속보로 나오는 뉴스, 영업이익이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네. 네, 물론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참 더 이상 빠질 때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시점 많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네. 앞으로 보호 예수 물량들이 보호 예수 물량 또 앞으로도 맞죠.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빠질 거로 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일단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약할 때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5조 막 운용사가 막 그렇게 막 부풀려서 아마 그 물량들이 아마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방 압력이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35만 원대는 어떻게든 좀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물량이 나오면 물량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셀 3사 중에서 대장주로 보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중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좀 비교가 되죠. CATL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사실 CATL보다 좀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비싸다는 의견이 좀 상당히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일본에서 한번 뭐 1조짜리 좀 수주 하나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은 지금 거래처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번에 뭐 미국에 관련돼 투자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 이제 유럽 쪽도 그렇고 좀 일본 시장도 좀 뚫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수주 잔고가 지금 300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업사이드가 좀 많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거의 하방에 대한 압력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잡아가는 부분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량 자체가 좀 쏟아지게 되면 한번 좀 라인을 깨고 내려갈 수 있어도 제가 볼 때는 35만 원대 라인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좀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위로 올라가려면 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뭐 재검토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근데 저는 2차 전지 업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다 그 계획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도 올랐지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흔히 얘기해서 공장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부대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투자가 철회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약간의 좀 너무 과장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밀리면 밀렸지 제가 볼 때 투자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납품하는 지금 리비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 전기차들의 어떤 현황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좀 메이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 좀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좀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저는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에 그 이벤트가 있는 그 물량에 대한 부분만 좀 확인을 먼저 해보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망 어떻게? 네. 사실 요새 전망처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워낙 예상을 벗어나니까. 네, 네.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내일장의 어떤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저는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번 주만 좀 늘려서 매매 현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들어왔고 좀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줬지만 이번 주만 이렇게 쭉 늘려서 보면 아직까지는 개인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이번 주 동안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가는 추세인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반대 매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살짝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 매매도 저는 충분히 좀 뇌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조금은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특히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D+1이니까 7월 4일인데 거의 8조까지 내려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기 신용장고도 많이 내려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9조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 주에 개인들이 좀 사면서 다시 신용 물량이 조금 반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 울퉁불퉁한 양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3일 연속 좀 들어오는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한 2,400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밑으로는 2,300선에 대한 부분들 뭐 2,260선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까지 좀 밴드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좀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의 어떤 상승 에너지가 내일까지 좀 이어지기를 바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아침에 강하고 오후에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예외였습니다만 특히 내일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쉽사리 계속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외국인이 사준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 떨어지기 전에 좀 팔아야 되겠다. 일부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더 기다려도 된다. 저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한 2,400선까지는 일단 좀 보고 의견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 2,400이 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일부 청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200을 좀 깨는 좀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위아래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같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걸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깨진다 했을 때 네. 가장 먼저 사는 주식으로 어디를 보세요?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이라든지 신재생 쪽이 사실 최근에 이 두 섹터가
약간 시장 해치 차원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했던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가 힘들 때 오히려 조선이랑 신재생이 해지를 걸어줬고, 이제는 또 이 종목이 약간 시소 게임 하듯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물론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다 같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보다는 좀 조선이라든지 이제 신재생 쪽이 약간 해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일단 수주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내려갈 때마다 좀 매수의 어떤 기회를 주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찐시황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족분들, 그래도 많이 마음이 편한 하루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손실난 부분 생각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이게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안정화시켜줄지, 언제까지 상승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일 아침 7시 장이 시작하기 전 장기전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